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OBS 초대석의 홍원기입니다. 오케스트라의 아름다운 하모니는 지휘자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지휘자는 각 악기들의 소리를 꼼꼼하게 체크해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는데요. 자, OBS 초대석 오늘은 경기도 의회의 새로운 정치 실험, 연정의 지휘자 역할이 기대되는 분이죠. 경기도 의회 정기열 의장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더불어민주당 조직본부 부본부장, 경기도 문화정책연구포럼 회장, 제8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을 역임하고 지난 7월 제9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취임한 정기열 의장. 자치와 분권이 강화되는 지방자치를 만들기 위해 지방의원들의 역량 강화와 의원 보좌관제, 의회 사무처 인사권 독립, 지방의원 후원회제 도입을 위해 힘쓰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전국에서 처음 시도된 1기 경기연정의 평가와 새로 준비 중인 2기 연정, 정기열 의장이 새롭게 준비하는 경기도 의회는 어떤 모습일까? 자치와 분권, 연정, 경제민주화, 문화예술, 평화의 5대 시대적 가치를 풀어나갈 방안은 있는지, 도민들을 위한 후반기 의회의 주요 일정과 올 11월 경기도 예산 편성의 주요 쟁점은 무엇인지 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에게 들어본다. 정기열 의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의장님 올여름 정말 덥습니다. 네, 많이 덥습니다. 다들 휴가 다녀오셨는데 혹시 휴가 다녀오셨습니까? 네, 저도 이제 지난 7월 7일 날 취임하고 그다음에 7월 15일 날 본회의장에 의상을 잡고 첫 의사일정을 진행하면서 또 공식적으로 의장이 되면서 참석하고 또 인사를 드려야 할 공식적 행사가 많았습니다. 예. 아우, 힘들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예. 그 덕분에 이번에 잠시 휴가를 좀 다녀오면서 네. 다시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됐는데요. 그동안 인사를 못 드렸던 분들을 또 찾아가기도 했고, 예. 또 처갓집에 네. 가서 인사도 드리고, 또 저희 집 본가에도 가서 한 1박 2일 정도 머무르면서 저 집안 어른들한테도 인사도 드리고 하면서 이번에 휴가를 마쳤습니다. 예. 지난달에 네. 경기도의회 후반기 의회를 이끌 의장이 되셨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2년의 임기가 시작이 되는데 상당히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아요. 막중한 책임을 지신 소감이 어떠십니까? 제가 7월 7일 날 취임을 하고 7월 15일 날 첫 의사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때 조례 안건을 통과를 시키는 과정에서 첫 번째 안건에 대해서 제 방망이를 3번을 두들기게 되는 의식이 있었는데요. 네. 실질적으로 저는 그 기존의 의장님들이나 상임위원장님들이 방망이를 두들기는 모습을 보면서 다 일정 정도 요식적인 행위이고 네. 또 이미 다 심의하고 논의된 거라 누구의 책임이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비중을 두지는 않았었죠. 그런데 막상 제가 의장이 되고 그 조례를 마지막 심의를 통과를 시키기 위해서 방망이 3번을 두드리려고 하는 순간에 저에게 모르는 이렇게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예. 그 두려움과 또 설레임, 또 긴장감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제가 이 방망이를 3번 두들김으로써 이 조례가 도민들에게 삶의 질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막중한 책임을 저에게 주신 도민과 또 128명 우리 또 의원님들에게 앞으로 정말 감사하다는 마음을 갖고 우리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처음으로 3번 두드리신 의사 진행봉이 상당히 무겁게 느껴지셨을 것 같아요. 그 되게 무겁습니다. 예. 네. 무겁고 그렇군요. 거기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그 책임을 짓는 그런 의장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예. 경기도의회가 의원분들이 128분이십니다. 광역의회 가운데 가장 많고 상당히 큰 이 의회인데 사실 보면은 다양한 연륜이 있으신 많은 의원님들 계시잖아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계시고. 네. 예. 근데 우리 정기열 의장님 시청자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지만 상당히 젊으세요. 예. 고맙습니다. 예. 젊은 피가 이렇게 의장까지 되실 수 있었던 이유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이번에 제가 의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나이가 어리다. 네. 그다음에 또 의장을 수행하면서 좀 무게감이 없다. 그리고 저런 친구가 잘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좀 걱정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네. 하지만 제가 7대, 8대, 9대 이렇게 3선 의원을 지냈고요. 또 8대에서는 또 우리 민주당 원내대표, 그다음 수석부대표, 의회 운영위원장, 그다음에 경기도당 청년위원장 등을 지내면서
강력한 리더십과 이렇게 추진력을 보였습니다. 예. 그리고 구대 들어와서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조직부본부장을 맡고 있고 또 정책위 또 부의장을 또 맡았습니다. 또한 예. 전국 청년위원장 선거에 출마해서 전국 청년위원장이 비록 낙선은 했지만 운영위원도 맡고 또 중앙당과 이렇게 많은 소통과 또 중앙당직을 맡는 그런 능력을 또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의회 내에서 또 문화정책연구 포럼을 연구회장을 맡고 있고요. 또한 의정포럼, 또 경기도의 음악동호회 약 39명의 의원들로 구성된 동호회 또 회장을 맡으면서요. 가장 많은 의원님과 소통하고 또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가장 많이 경청했던 것이 이번에 제가 의장에 당선될 수 있었던 그런 조건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 3선의 경험 그리고 젊지만 다양한 경험과 또 중간에서 조율할 수 있는 역할을 기대했기 때문에 또 이장 선출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취임 후 첫 일정을 보면 또는 취임식 이후에 어떤 이 동선인지를 보면 그분의 기조 또 앞으로 어떻게 좀 일을 해 나가실지가 대략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취임 후 첫 일정이 어떠셨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7월 7일 날 취임을 하고 전임에 대해서 간단하게 취임을 하면서 또 이임식까지 같이 겸해서 일정을 간소하게 이렇게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찾아가는 곳이 묘의원이라는 요양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저희 음악동호회 회원님들과 함께 제 취임식을 거기서 했죠. 그 음악동호회에서 이제 무대를 만들어서 어머님들과 거기 요양원에 계시는 우리 어머님들과 함께 이제 노래도 하고 또 연주도 하고 또 같이 춤도 추고 이렇게 하면서 저의 취임식을 또 축하기도 하고 또 우리는 또 재능을 그 묘의원에서 그 요양원에 아프신 어머님들에게 재능 기부를 하고 하면서 첫 취임식을 좀 따뜻하고 희망차게 보내고 싶은 생각에서 요양원을 이렇게 찾아갔습니다. 요양원에서 힘들게 이제 병과 싸우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음악으로 힐링을 하고 치유해드리는 선택 정말 멋지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뭐라고 말씀을 하시던가요? 연주가 끝나고 나서 저희가 무대를 모두 끝나고 나서 그분들이 정말 감사하다. 그리고 또한 그분들이 말씀하실 때 처음에는 저희 도의원들이 와서 그런 행사를 한다고 했을 때 실적으로 믿지를 않았죠. 정말요? 정치인들이 실적으로 그냥 사진만 찍고 가고 또한 뭐 좀 선물이나 이렇게 주고 가고 요식적인 행위에 그쳤었는데 저희는 직접 제가 사회를 보고 또 저희 의원들이 직접 출연해서 노래도 불러주고 연주도 해주고 색소폰 연주도 해주고 또 춤도 춰주고 같이 또 이렇게 얼싸 이렇게 같이 손도 잡아주시고 그러면서 한 40-50분 정도 이렇게 하니까 그분들이 정말 놀랬다. 도의원들이 이렇게 도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일어나는 줄 몰랐다라는 말씀도 해주시고 다음에 한번 다시 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음악 동호회 언급을 하셨잖아요. 이런 종류의 어떤 모임이 나중에 좀 확대가 되면서 소위 세가 형성이 된 경우도 있는데 이 음악 동호회의 출발점이 뭔지 좀 궁금하네요. 어떤 분들이 모이셨는지. 저희 음악동호회는 처음에 3명이 시작했습니다. 8대에 3명이 시작했는데 지금은 부대 들어와서 16명으로 늘었고 지금은 현재 39명 회원이 이제 늘었습니다. 사실 그 39명이라는 숫자는 제가 이번에 의장 선거에 출마했을 때 저희 당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39표 얻은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음악이라는 것이 저에게도 많은 힐링을 줍니다. 하지만 그렇게 다른 누군가에게 그 재능을 기부함으로써 그분들에게 기쁨을 주고 또 행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함으로써 오히려 저에게는 더 큰 힐링이나 가치를 얻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이런 음악이나 문화적 활동을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 음악동호회를 육성을 했는데 올해 초에는 제주도에 가서 구자읍 주민들을 위한 작은 음악회를 열었고요. 지금까지 한 30회에 찾아가는 재능 기부를 했고요. 또 매년 연말에는 소외계층들을 초청을 해서 그 소외계층들에게 우리 도의원들이 그동안 연습했던 재능을 보여주면서 함께하는 그 따뜻한 온정을 다하는 사랑의 콘서트를 또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이제는 연말에 우리가 총 예산 심의까지 다 끝나고 나면, 모든 회계가 끝나고 나면 제 3회 공연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의회를 이끌어가면서 그런 문화를 통한 그 경기도민의 행복 시대를 열고 싶습니다. 그곳에 우리 음악동호회가 주체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와 같은 동호회 활동은 더 적극적으로 또한 제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예, 아름다운 음악의 선율이 또 시민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할 네. 것이고 또 네. 경기도의회에서는 더더욱 그런 역할을 네. 상징적으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경기도가 지금 초유의 정치적처럼 연정을 실행을 전반기 했는데요. 지난 2년 연정의 화음 우리 정기열 의장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우리 연정은 첫 시도를 한 겁니다. 네. 전국적으로 처음 시도했고 또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 연정이라는 것을 시행한 거죠. 일부 독일에서는 이미 그것을 연정을 시행을 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첫 번째로 그 연정을 시행했다는 것에 저는 큰 가치를 네.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그걸 잘하고 못하고 한 것보다는 처음 시도했다라는 것, 그것에 먼저 큰 점수를 주고요. 또 연정을 통해서 작년에 그 메르스 사태, 저 국민을 되게 힘들고 어렵게 했던 예. 그 메르스 사태가 발생했을 때 그거를 잘 처리했고 우리 정당에서 추진하고 있던 생활임금 조례라는 것을 가치를 반영을 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에 대해서 연정에 큰 도움이 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연정을 시행하고 하는 과정에 작년 연말에 2016년도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 누리과정 부분 예. 관련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연정이 싸우지 않고 대립하지 않고 서로 화합하고 협치해서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기 위해서 연정을 시행한 건데 실질적으로 그 연정을 하면서 결국은 그 누리과정에 대한 예산을 합의를 못하는 바람에 준예산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 준예산 사태가 경기도의 역사상 처음 생겼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심각하게 연정이 약간 우려를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시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이유의 가장 큰 책임은 뭐냐? 그거는 책임이 없는 연정을 했다라는 네. 것입니다. 즉 지사하고 우리 더불어민주당하고 연정을 시행을 했으면 실적으로 연정 주체에서 이렇게 합의하지 못했으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책임을 지지 못한 것이 그러니까 연정을 하면서 그 누리과정을 준예산 사태로 만들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당이나 의회나 지사나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런 연정은 저는 할 필요가 없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후반기 연정은 자신들의 연정을 하고자 내세운 정책에 대해서는 그 주체는 반드시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연정은 책임 있는 연정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민들의 반응이나 전국적인 관심도 사실 경기도의회 연정이 받았잖아요. 네네, 그렇죠. 긍정적인 평가가 상당히 많았단 말이죠. 네네.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리과정 예산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준예산 사태까지 갔다. 그래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연정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출발이 의미가 있고 그 과정에서 결정적인 말하자면 꼴이 안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려면 어떻게 제도적으로 좀 보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 연정에 대해서는 저는 주체가 명확해야 된다라고 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기 연정은 실적으로 주체가 명확하지가 않았어요. 예. 남경필 지사, 그다음에 의회 새누리당, 그다음에 경기도의회, 네.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 이 네 곳이 주체였었어요. 그런데 남경필 지사는 경기도고 네. 의회 내에 더불어민주당과 또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 의회도 의장도 있고요. 예. 이 주체가 실적으로 명확하지가 않았습니다. 남경필 지사가 처음에 연정은 당대당으로 제안을 했는데 실제로 당대당이 된 것이 아니고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기관이면서 또한 의회 내에서 또 당과 당이 또 이렇게 연정을 했습니다. 예. 저는 이거에 대한 것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 네. 해서 이기 연정은 주체는 경기도의회는 아니다. 이기 연정의 주체는 남경필 지사와 경기도의회 내 네. 더불어민주당이다. 먼저 이렇게 주체를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싶습니다. 네. 이런 규정이 명확하게 된 상태에서 경기도의회는 이 연정에 대해서
중재자 역할을 해야 된다. 예. 저는 생각합니다. 연정을 하다 보면 지난번처럼 누리과정으로 인해서 서로가 타협점을 못 찾고 예. 합의점을 못 찾을 경우가 생깁니다. 비록 연정을 한다지만 서로가 정치적 대립이나 이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추구하는 정치적 목적에 따라서 네.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또 주변 사회 환경에 따라서도 또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죠. 앞으로도 이제는 이기 연정에 많이 논의해야 될 것이 무상급식, 그다음에 누리과정 예산, 그리고 요번에 연정 계약서에 담을 우리 청년수당, 요즘 한참 논란이 있는 네. 이 청년수당 등 이렇게 다양한 여러 가지 앞으로의 논쟁이 많을 예산 편성 방법이 편성해야 될 것이 정책이 있습니다. 이런 정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의회, 남경필 지사, 그다음에 새누리당, 그다음 우리 더불어민주당 모두가 다 주체가 된다면 실질적으로 이걸 중재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예. 저는 그래서 경기도의회는 기관이기 때문에 또 경기도의 기능은 경기도의 견제와 감시 기능입니다. 네. 그거에 대해 충실히 하고 그런 중재적인 역할을 하면서 이기 연정을 책임 있는 연정으로 갈 수 있게 중간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같이 조절하고 조정자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예, 그렇다면 카운터파트가 서로 명확해야 된다는 그렇죠,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남경필 지사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그렇다면 뭐 의장님이라든가 또 새누리당 의원들이 역할이 또 나름대로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새누리당 의원님들은 실질적으로 남경필 지사와 같은 예. 정당입니다. 네네. 같은 정당이니까 그들을 분리해서 볼 수는 없고 예. 하나로 봐야 된다. 네.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남경필 지사는 실질적으로 연정을 새누리당과 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예.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결정된 사항은 의회는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다수당 정당이 주도권을 갖게끔 되어 예,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남경필 지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정당이 다르다 보니까 서로 의견이 대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예. 남경필 지사가 제안을 했고 예. 더불어민주당은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 둘이 그것을 잘 타협을 해서 새누리당과 또 남경필 지사는 새누리당을 잘 보듬어서 하나로 합치를 하면 저희 의회에서는 그거에 대한 안건에 대해서는 다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이 도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의회에서는 처리를 하면 된다 생각하고, 말 그대로 둘이 카운터 펀치를 하면 저희 의회에서는 저는 그 중재자로서 심판인으로서 네. 이렇게 판가름을 하겠다. 그래서 지난번 준예선 사태 같은 것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저는 의회를 이끌어갈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네. 앞으로 남은 2년 동안 경기도의 후반기를 이끌어 나가야 하는 막중한 책임감이 있으신데 어떤 비전과 정책으로 후반기 경기도의회를 이끌 계획이신가요? 저는 이번에 의장에 출마하면서 5가지 시대적 가치를 네. 제시했습니다. 그 5가지 시대적 가치가 첫 번째가 이제 자치와 분권, 그다음에 연정, 그다음에 경제 민주화, 그다음에 문화 예술, 평화, 이렇게 5가지를 두었습니다. 그 먼저 이제 자치와 분권은 앞으로 지방자치 시대에서 지방정부 시대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90년대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단식을 하면서 지방자치 시대를 열어야 된다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중앙집권화의 지방자치 시대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방정부 시대로 가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올해 발표된 2016년도, 그러니까 2015년도 국가행복지수를 발표된 나라들을 보면 덴마크, 스위스, 아이슬란드, 그다음 노르웨이, 핀란드 순입니다. 이게 1위에서 5위 순인데 이 국가들의 특징을 보면 인구가 1000만이 넘지 않고 평균 490만 이하의 인구입니다. 근데 우리 경기도만 해도 1300만이죠. 네. 그다음에 서울도 950만입니다. 예. 즉 그러면 전국적으로 따졌을 때 우리나라 국민은 한 5천만입니다. 이제는 중앙 집권식 정부가 아닌 작은 정부, 지방정부 시대를 열어야 국민의 행복지수를 더 높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지방정부 시대로 가기 위해서는 지방자치와 분권이 강화되어야 되고요. 그 지방자치와 분권이 강화되려면 저는 이번에 공약을 3개 했습니다. 지방의원 보좌관제, 네. 그 다음에 의회 사무처 인사권 독립, 그 다음에 후원회 제도. 이 3가지가 기필코 달성이 되어야 된다 했습니다. 사실 지방의원 보좌관제가 필요한 이유는 지금 현재 경기도의 예산을 보면 33조 원입니다. 그 다음에 연간 조례를 발급수가 약 500에서 700건 정도를 발의하고 있습니다. 의원 한 분당 많은 양의 또 업무 처리를 하고 또 민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는 북부에서 남부로 내려오는 곳이
여기 수원에서 대전 이상을 내려가는 거리가 됩니다. 워낙 크니까요. 네네네. 예. 실질적으로 그런 통행을 하고 또 직접 민원을 직접 챙기고 또 조례나 도민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기에는 혼자의 힘으로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 지방정부 시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의 전문적인 지식을 더 보강하고 그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정말 의정활동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전문 인력이 보좌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도민의 삶의 질을 저는 더 지금보다 더 향상시킬 수 있다 생각하고요. 의회 사무처의 인사권 독립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의회의 기능을 보다 더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후원회 제도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질적으로 지방의원은 민생정치, 생활정치를 합니다. 실제 우리 지역의 주변을 들어보면 시민단체나 여러 군데, 여러 단체들에서 보면 정말 유능하고 훌륭한 인재들이 정말 많습니다. 네. 그런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정치권에 들어오지 못하고 재야단체에서 시민단체로 많이 활동하는데 거기에 가장 큰 걸림돌이 선거 비용을 만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분들은 계속 봉사나 서비스 활동을 많이 하다 보고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 자신의 인생을 걸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재산을 축적하거나 자기 개인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제도권, 정치권 안에 들어와서 보다 더 정비된 제도 안에서 도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은 그런 경제적인 문제에 걸리게 되죠. 사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선거 기간에는 후원 제도가 열려서 그런 돈이 없어도 생활정치, 민생정치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은 지방의회에 얼마든지 도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끔 하기 위해서 후원 제도를 좀 필요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연정, 아까 연정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우리 경제 민주화를 통해서 사회적 약자가 실질적으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들어올 수 있게끔 하고 문화예술을 더욱 보강을 해서 문화예술이 강한 경기도를 만들어서 정말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우리 경기도가 지금 사드 배치 등 지금 동북아 정세가 되게 혼란스럽고 어지럽지 않습니까? 연일 우리도 사드를 설치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안한 정세에 우리 경기도가 평화의 상징도로 저는 남아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시대적 가치를 실현할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5가지 시대적 가치 키워드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 지방 정부가 그야말로 실현할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5가지 시대적 가치 키워드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 지방 정부가 그야말로 제대로 서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시민들과 소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또 지방 분권의 가장 핵심 키워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시민들 목소리를 잘 들어야 되는데 온라인 민원까지 직접 인터넷에 들어가셔서 세세하게 신경 쓰시는 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예, 물론 뭐 SNS 이런 걸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맞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좀 세세하게 챙기시려고 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저도 그와 같은 유사한 경험이 있습니다. 아, 네. 네. 저도 민원을 제기를 해봤고, 그 민원을 그냥 청와대도 제기를 해봤고, 행안부에도 제기를 해봤습니다. 정치를 시작 전에. 하지만 그 민원을 제기를 하고 제 억울한 사연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냥 되돌아오는 게 너무 많았습니다. 네. 청와대도 보내도, 경기도에도 보내도 다 안양시로 그대로 옵니다. 그러니까 통지서가 안양시에 이첩을 했으니 거기 담당자하고 논의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미 담당자하고 논의를 해봤지만 논의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민원을 올렸던 겁니다. 그냥 담당자하고 그게 논의가 되었다고 하면 저희가 민원을 올리지 않았겠죠. 그런데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런 형식적 요식행위를 했던 거죠. 저는 그것 때문에 사실 정치를 시작을 하는 계기도 됩니다. 그것 때문에 정치를 시작하는 계기도 되는데 제가 의장이 됐을 때 저는 그렇게 민원 처리를 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또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제가 정치를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게시판을 하고 진정민원을 확인을 했는데 그런 또 일이 발생을 했던 거고. 그래서 실적으로 이제 앞으로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참여를 하고 같이 소통하고 실적으로 행정하고 그 현장에서 얘기하는 목소리가 괴리가 있습니다. 그 괴리가 다른 그 목소리를 낼 때 소통할 수 있게끔 중재자 역할을 하고 그래서 제가 제 카톡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저도 당시 그때 상황에 처했을 때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제가 정치를 하면서 저는
그런 평범한 사람들의 백이 되겠습니다. 라는 슬로건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제 카톡의 그 슬로건이고 제 명함, 아까 제가 드렸던 명함 예. 슬로건에 보면은 평범한 사람들의 꿈과 희망이 되겠습니다. 라는 슬로건도 쓰고 있습니다. 저에게 민원은 제가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게 만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좀 더 가까이 도민들이 억울하지 않게끔 세심하게 또 경기도가 아버지라고 하면 우리 경기도는 어머니 품으로서 도민들을 감싸고 억울한 일을 바로 잡아주고 그분들이 마음에 아픈 것을 보듬어주고 그런 의회를 이끌어갈 생각입니다. 민원을 올리는 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절박한 순간에 마지막 그야말로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는 심정으로 그 글 한 줄 어렵게 쓰신 그렇죠. 걸 수도 있거든요. 그것이 외면당했을 때 느끼는 좌절감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고 힘들 수 있습니다. 예. 네. 바로 그런 마음이 지금 경기도의회 의장이 되신 정결 의장님의 어떤 국민들을, 그렇죠. 도민들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아닐까. 그 진정 네. 민원을 게시판에서 확인하고 한 곳을 제가 방문을 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얘기를 듣는데 그분들은 자기 자신들의 얘기를 들어주니까 너무 고맙다고 합니다. 네.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자신들의 얘기를 들어줬다는 것입니다. 그날 막 거기 계신 분들이 다 울면서 자신들의 얘기를 합니다. 저도 그분들의 우는 심정을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었고 제가 그분들한테 그 얘기도 했어요. 100% 내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억울해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기필코 확인해서 그 억울함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이제는 사회 리더로서 많은 서민들이나 그 국민들, 도민들, 지역 주민들이 우리에게 민원을 제기합니다. 대부분의 민원을 보면 자신들의 이익도 있겠지만 또 일부에서는 정말 억울해서 부당하다고 느끼는 것에 대한 외침이잖아요. 그렇죠. 예. 부당하다는 거. 억울함에 대한 외침인데 그거를 앞으로 좀 더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창구를 만들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기도의회는 온라인 소통뿐만 아니라 도내 31개 시군의 지역 상담소가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것에 숨기는 얇게는 또 개선해야 할 점 어떤 점이라고 보시나요? 실질적으로 지금 지역 사무소가 생겼다는 것은 저희 경기도가 보다 더 도민에게 네. 가까이 다가가겠다. 그리고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진정민원이나 자유 게시판에 올라온 이런 여러 민원을 앞으로 지역 상담소로서 상담소에서 이걸 예. 역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는 할 거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 경기도 도청에 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경기도가 워낙 넓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 연천, 포천에서 우리 경기도 의회까지 오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도의원들이 지역에 사무실이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전에 지역 상담소가 있기 전에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지역 민원을 해결하기에는 어디 만나서 그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커피숍에서 만난다거나 아니면 식당에서 만난다거나 네. 이런 불필요한 경비가 또 발생을 했습니다. 또한 자칫 잘못하면 선거법에도 위험했고요. 예. 앞으로 더 조심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지역 상담소가 생기면서 실질적으로 이제는 지역 주민들이 경기도 예. 전까지 오지 않아도 그 민원을 자신들이 얘기를 할 수 있고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창구적인 역할이 됐다는 것에 저는 앞으로 더 많은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단지 이제 이것이 지역 홍보가 약간 부족을 해서 예.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민원 접수 처리 건수가 약간 적습니다. 하지만 네. 한 번에 확 너무 많아서 처리 못하는 것보다는 순차적으로 점점 하면서 많은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장을 열 수 있도록 홍보를 보다 더 강화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짧은 시간입니다만 말씀 나누다 보니까 우리 정겨울 의장께서는 정치적 소신이 굉장히 이제 올곧은 나름대로의 소신이 굉장히 올곧으신 그런 정치인이 아니신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정치를 시작하시게 됐는지 그 계기가 좀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정겨울 의장님이 꿈꾸는 정치 어떤 정치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제가 꿈꾸는 정치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고 사람이 존중받는 네. 그런 경기도를 만들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사람을 평가를 하잖아요.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 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 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력,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위치나 여러 가지 지식, 이런 거, 학력, 그 사람의 혈연,
뭐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거기에 대한 평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치하면서 가장 좋은 건 뭐냐면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지만 정치인에게는 이 모든 사람이 다 똑같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한 표씩이라서요? 저는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존중받는 그런 시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네. 제가 거기서 정치를 직접적으로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은 것은 아까 제가 민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네.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사실 집을 뺏기게 됐었어요. 아, 예. 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저에게 생긴 겁니다. 네. 제가 비록 위법을 했긴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그것이 위법인 줄은 저는 몰랐어요. 회사 측에서 임대 계약을 하는 과정에 명의를 세대주로 계약을 해야 되는 걸 저는 몰랐기 때문에 네. 안사람 이름으로 계약을 했던 거죠. 예. 회사에서도 아무 문제 없이 그걸 다 받아줬습니다. 하지만 분양하는 과정에 임대 아파트를 분양하는 과정에 제가 좀 소란스럽고 또 과격하게 또 해서 그런지 귀찮게 해서 그런지 임대 계약 위반으로 해가지고 집을 다시 반환하라고 저에게 통지서가 왔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이 생긴 거죠. 진짜 날벼락이네요. 날벼락이에요. 예. 처자식이 하루아침에 그 많은 돈을 다 잃게 됐던 겁니다. 네. 그리고 재산도 잃게 되는 거죠. 이거를 풀려고 사실 여기저기 많이 다녔어요. 그때 시청도 찾아가면서 막 요청하고 도와달라, 살려달라, 제발 좀 관심 좀 달라 했지만 어느 누구도 저를 이렇게 그 얘기를 들어주려고 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네. 또한 정치인들도 많이 찾아가고 정치인들한테도 부탁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앞에서는 선거 때는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막상 선거가 이런 데 끝나면 만나기도 어렵고 그것을 처리해주겠다는 연락도 없었습니다. 또한 그분들을 한번 만나기 위해서는 정말 어마어마한 시간이 투자가 됐어요. 네. 3시간, 4시간, 한 며칠씩을 며칠을 갔다가 5분, 10분도 못 만나고 가장 모욕적인 말은 제가 3시간인가 4시간을 기다렸는데 담당자가 오더니 저에게 한 얘기가 아직도 안 갔냐고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야 이건 진짜 저는 집을 잃는 그런 경우가 생겼는데 어떻게 그거에 대해서 저렇게도 관심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저는 단식을 했고 단식을 하는 과정에 최후 통지서를 받은 거죠. 해지 임대 아파트 계약 해지 통지서를 받고 며칠째를 그때 6월 6일자인가 해서 집을 빼라고. 진짜 이제 나앉게 생긴. 완전 단식까지 하고 막 네. 그렇게.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나도 죽을 수 있구나. 야,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내가 포기를 하면 결국 난 빈털터리로 쫓겨나고. 사실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너무 억울했어요. 그리고 지금 약간 눈물이 아니. 눈물이 흐르시는 것 같아요. 약간 두렵고 되게 두려웠어요. 네. 두렵고 겪지 못했던 걸 겪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포기를 하면 집을 다 뺏기게 되는 거고 그렇다고 여기서 끝까지 버티면은 회사에서나 그 내 의견을 받아주지 않았을 거고 결국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이런 엄청난 두려움이 저에게만 밀려왔고 억울했죠. 네. 그리고 왜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일을 내가 왜 당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왜 미쳤다고 여기서 지금 단식을 하고 있는지 그 네. 자체도 저는 이해를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왜 나에게 이런 운명이 주어졌는지 진짜 원망스럽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진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네. 제가 사실 교회는 안 다녔었는데 네. 그때 하나님을 찾고 제가 살려달라고 했어요. 살려달라고 하면서 만약 혹시 살려주면 살려달라는 건 분양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은 살려주면 제가 정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권력을 갖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권력을 정말 내 자신을 위해서나 아니면 내가 뭔가 누리기 위해서 남을 위해 쓰기 위해서 그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나 같은 사람이 찾아오면 저와 같이 저는 그 당시 죽을 수도 있구나라는 그런 극단적인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런 생각을 갖지 않고 그 사람 얘기를 들어주고 그 사람 민원을 100% 들어줄 수는 없지만 저처럼 극단적인 생각을 하지 않게끔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권력자가 되겠습니다 하면서 제가 그때 정치를 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살려달라고 울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기가 막히게 그 한 이후로 3일 후에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저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정치에 대한 제가 인맥을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네. 그냥 말 그대로 회사원이었던 제가 정치
시의원 하나 알고 있지 못한 상황이었는데요. 4시간 기다려서 문전박대 당한 기억밖에 없는데요, 그렇죠? 예. 이제는 선거판에 찾아간 거죠. 네. 선거판에 찾아가서 선거를 무작정 그냥 도와준 거예요. 그냥 뭐 이유가 없어요. 저는 그냥 그 사람을 도와줘서 인맥을 맺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거죠. 그래서 선거 2006년도 지방선거의 첫 안양시장 선거에 제가 가서 도와주면서 정치인들에게 눈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는 2007년도 안양시장 보궐선거에 참여를 했었고 2008년도 제 지역구에 있는 이석현 의원 총선에 네. 참여하면서 우연찮게 제 지역구에 보궐선거가 생긴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보궐선거가 생김으로써 기존의 선배들이 출마하고자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상하게 한 명도 출마를 안 하는 거예요. 아무도. 예. 그러더니 그게 결국 저한테 출마할 의향이 있냐는 제안이 예. 왔습니다. 저는 그 당시 제가 정치하는 목적이 뚜렷했었기 때문에 운명처럼 어떻게 찾아든 기회였네요. 그렇죠. 예. 저는 출마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출마를 했죠. 그리고 아주 멋지게 당선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와 있고 또 제가 경기도의 최고의 의장 자리까지 올라왔습니다. 저는 의장이 되고자 했던 목적도 바로 그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정민원과 자유 게시판을 의장이 되면서 가장 먼저 열람을 하려고 한 이유도 예. 바로 그 이유였습니다. 아, 그런 사연이 있으셨군요. 네네. 7, 8, 9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지내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기억, 어떤 기억이 있으십니까? 아, 그거는 처음에 의회에 들어왔을 때 네네. 생생합니다, 지금도. 생생합니다. 의사 진행봉 내려칠 때보다 더 더 생생하죠. 생생하죠, 더 예. 생생하죠. 나름대로 처음에 보궐선거에 당선이 됐지 않습니까? 네. 당선돼서 그거 막 설레잖아요. 네. 근데 30대셨던 그때 거죠? 30대, 36. 엄청 설레죠. 네. 야, 내일 가면 의회에 들어가는데 의회에 어떤 사람이 있을까? 예. 아, 지금 그분들은 지금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 예. 그분들은 지금 내 이름을 기억하고 있을까? 이런 막 그런 설렘을 가지고 딱 들어갔습니다. 예. 딱 의회에 들어갔더니 당시 지금 새누리당, 한나라당이죠. 한나라당 의원님들 104명. 우리는 12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뭐, 그걸 뭐 숫자는 뭐 상관이 예. 없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원구성 합의하는 과정에 그냥 새누리당이 우리가 원내대 교섭단체가 구성이 됐는데도 다 자기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 대한 막 항의를 했죠. 그래서 본회의장 문도 걸어 잠그고 한 일주일이 열흘이 넘게 한 저희가 그 본회의장 문을 점검하면서 합의를 하려고 막 찾았어요. 네. 협상을 하자. 우리가 요구하는 건 조금 받아달라.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무리한 게 아니었거든요. 부의장석, 원내교섭단체 기본적으로 주는 부의장석 한 석하고 그다음에 상임위원회 우리가 10% 정도 12명 되니까 10개에서 하나 달라라는 거였어요. 아무런 것도 아니고 그걸 두 가지를 달라고 했는데 그거를 결국 안 주고 그걸 어디서 통과시켰느냐? 대회실 있죠. 경기도에 본회의장이 아닌 대회실에서 그걸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때 제가 현수막을 들고 들어가서 거기 선배님들 한마디 했죠. 선배님도 오늘 역사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런 다수의 횡포에 대해서 제가 잊지 않겠습니다 하고 현수막 들고 들어가서 막 하고 그때 삭발했던 기억. 아, 그러면서 많이 울었어요. 네. 무슨 의회가 이러냐. 진짜 뭐라고 말하지만 XX 하지만 네. 진짜 이러냐. 민주주의에 대한 전당. 그다음에 서로가 합의하고 그 다수의 원칙을 찾고 그런 하는 과정인데 이런 곳에서 어떻게 저렇게 다수의 횡포가 생길 수 있느냐라는 거에 대해 뜨거운 실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거에 대한 것을 바로 잡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 기억이 저에게는 아직도 생생을 해서 지난번 누리과정 예산을 저희 당도 역시 네. 대회의장에서 통과를 시키려고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걸 결코 반대했습니다. 네. 본회의장 아닌 곳에서는 절대 통과해서는 안 된다. 왜냐 당시에 제가 현수막을 들고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다. 분명히 말했기 때문에 저는 그 당사자였고 그래서 저는 그걸 반대했습니다. 이번에 의장이 되면서 저는 우리 당 의원님들에게 그때 삭발했던 그 사진을 카톡방에 올리면서 향후 어떠한 일이 있어도 본회의장 외에서 표결행위는 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억이 가장 생생하고 앞으로 의회 운영하면서도 의회의 원칙을 지키고 그 민주주의의 기분을 수호하는 그런 민의의 전당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 사진 한 장이 굉장히 큰 메시지가 담긴 그런 그렇죠. 사진이 아닌가 하는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는 오늘 경기도의 민주주의는 죽었습니다. 라는 네. 게 써져 있었습니다. 예. 정치하시다 보면 뭐 좀 슬럼프도 있고 난관과 시련도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좀 의지하시는 분이라든가 정치적 멘토
롤모델 이런 분 있으십니까? 저는 정당에 처음 가입을 한 게요. 노무현 대통령 탄핵 보고 네. 가입을 했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옛날 이회창 후보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두 분이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때 실질적으로 저는 노무현 대통령을 찍을까 말까 하고 고민하고 있었어요. 네. 이회창 후보를 찍으면 안정적인 사회를 운영을 할 것 같고 노무현 대통령을 도와주려면 저분이 훌륭하시지만 그래도 저항이 많을 것이다. 사회적 혼란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그때 무심코 갖고 있었습니다. 2002년 대선이었나요? 그렇죠. 예. 네, 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 이제는 정몽준 후보가 지지 처리하면서 기득권이 사회적 약자인, 어떻게 보면 노무현 대통령을 정치에서 사회적 약자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서민이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것을 기득권이 네. 막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당시 노무현 대통령을 찍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해 주십시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다가 그때 탄핵이 되면서 제가 많이 또 울었어요. 야, 이건 진짜 너무하다. 자주 우시네요. 네. 진짜 그때 막 눈물이 났어요. 네. 정말 눈물이 났어요. 그거 보면서 저는 그때 이제 정당에 가입했어요. 네. 그때 열린우리당에. 네. 그냥 그게 제가 정치 인생이 이제 처음 시작을 했던 거고요. 저는 그분이 참 되게 소탈하고 또 서민적이고 또 국민을 바라보는 시각, 또 행정에 대한 일을 하는 것이 누구 선에서 누구에 더 중점을 뒀느냐. 그거를 봤을 때 그분은 모든 일을 국민에게 두었습니다. 저도 그런 정치인이 되고 싶습니다. 어떤 것을 실행을 하더라도 우리 도민들, 의장으로서 어떤 일을 실행할 때 우리 도민들을 먼저 생각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그분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의장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소탈하고 또 평범하면서 또 정확하게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문제점을 풀어가는 그런 그 노무현 대통령 같은 그런 카리스마 있는 리더십도 보이고 그런 분 닮고 싶습니다. 네. 닮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그만한 능력은 지금 생각해봐도 예. 아직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소탈한 면 그리고 이 국민들 생각하는 그 뜨겁고 따뜻한 마음 이런 거는 비슷하신 것 같은데요. 그거는 좀 비슷한. 예. 그렇지만 그분처럼 지식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도 앞으로는 제가 더 갖춰야 될 예.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후반기 도민들을 위해서 어떤 사업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어떤 의사 일정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도의회 후반기 일정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8월 26일부터 이제 예. 본격적으로 이제는 의회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12월 말까지 이제 하는데 이제 앞으로 업무 보고 그다음에 행정사무 감사 그다음 예산 심사가 네, 있습니다. 제일 중요하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 예산 심사가 있습니다. 예. 이 세 가지를 보다 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도민들이 걱정하지 않게끔 그걸 다투는 모습 보이지 않고 또 법정 기한 내에 예. 이 예산 심의까지 모두 확정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예산 심의가 이제 11월인데 네. 사실 이번에는 좀 갈등 없이 도민들이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써야 할 곳에 예산이 잘 편성이 돼야 되잖아요. 이번 예산 편성의 주요 쟁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번 예산 편성의 주요 쟁점은 지난번 연말에도 있었던 것처럼 누리과정하고 네. 또한 무상급식 예산하고 또 이번 청년수당 예. 이 세 가지가 중점 논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청년수당 가지고 소송까지 가고 있단 말이죠. 네. 실질적으로 도민들이 상황 보면서 좀 더 이렇게 좀 너무 싸우지 않고 네. 잘 예산이 처리가 되고 또 합의하고 협치하는 모습을 바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문제를 서울처럼 그런 소송이나 이런 게 가지 않고 예. 또 성남처럼 너무 대립하거나 또 강제로 집행하는 것이 아닌 여야 또 집행부와 또 우리 경기도의회와 잘 합점을 찾아서 원만하게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2년간 그렇게 열심히 경기도의회만 보고 가시면 이제 의장직을 마무리 짓고 임기를 내려놓으실 때 어떤 의장으로 동료들에게 또 최연소 의장이지만 정기열 의장 참 잘했다 이런 평가도 받고 싶으실 텐데 어떤 의장으로 기억되고 싶으세요? 저는 이번에 의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그 수락 연설이나 아니면 연설문에 정치는 지금 세대를 위한 것이 아닌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제가 지금 9대 후반기 의장직을 맡으면서요. 다음 10대,
11대에는 보다 더 나은 의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저는 직접적으로 참여를 하지 않지만 10대에서는 제가 부대에 쌓아놓은 그런 업적이나 그런 원칙, 기본을 지키면서 10대 의회를 이끌어 주시고 또 11대에서는 10대에서 또 제가 한 거를 더 보다 발전시킨 10대 의회의 기본과 원칙을 더 발전시키는 그런 계기의 가장 기초적인 원칙과 질서 이런 부분을 지키고 소신껏 열심히 일했다. 그리고 그런 거창한 또 표현도 좋겠지만 그냥 잘했다. 저 친구 정말 멋지게 열심히 했다. 이런 평가를 받는 의장이 되고 싶습니다. 이 도의회 의장님이 나오셨으니까 경기도가 상당히 크잖아요. 네. 그래도 뭐 곳곳에 다 가보시진 못하셨겠지만 우리 경기도 1,300만 도민들이 사는 경기도만의 매력 있다면 경기도의 매력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경기도는 시적으로 서울을 가지고 있죠. 네. 그리고 시적으로 경기도가 서울 품고 있으니까요. 삼국시대에서는 요충지였어요. 네. 이 경기도 서울 한강 그냥 경기도 일대를 점령한 국가가 그 시대를 주름을 잡았습니다. 그 정도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에 정말 대단합니다. 또한 우리 경기도는 세계 평화를 상징하는 DMZ도 있어요. 그리고 또 거기가 천연 보호구역이죠. 그런 또 DMZ 같은 비무장에도 소유가 있고 또한 우리 서해안 갯벌이 또한 아름답게 펼쳐져. 또 낙조는 우리 서해안이 최고죠. 네. 우리 화성의 정곡화, 그다음에 대부도, 또 제부도 같은 그런 섬에 대한 그런 멋진 섬도 또 많이 보유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산과 바다, 이 모든 것이 있습니다. 또한 또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2개가 있죠. 네. 우리 수원 화성과 남한산성. 정말 역사적 가치로 보존해야 될 이런 도시입니다. 경기도는 모든 것을 가지고 계세요. 또한 중소기업,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중소기업과 첨단산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0년의 역사를 또 가지고 있고 이것이 경기도의 힘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런 큰 경기도, 또 인구 또한 우리 1,300만을 유지하고 국회의원 수만 해도 60명. 정말 대단하다는 곳입니다. 여기에 제가 의장을 맡게 된 것도 저는 무한한 영광이라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우리 경기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우리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열심히 해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경기도민들과 또 OBS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경기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다음 OBS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의장 정기열입니다. 저는 이번에 경기도의회를 이끌면서 5가지 시대적 가치를 제시했습니다. 자치와 분권, 연정, 경제, 민주화, 문화, 예술, 평화 등 5가지 시대적 가치를 제시했는데요. 이 5가지 시대적 가치를 하나하나 실현하면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고 사람이 존중받는 그런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문화, 예술을 활성화시켜서 우리 경기도민 여러분 모든 분들이 행복한 시대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즉 경기 행복 시대를 앞으로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민 여러분 많이 도와주시고 우리 경기도에 잘 지켜보십시오.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억울한 일이 계시면 우리 경기도의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경기도의 의장 정기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기도의회 정기열 의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의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록적인 폭염과 열대 야로 건강 해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고구마, 또 미나리, 땅콩 같은 음식이 여름철 면역력 향상에 좋다고 하고요. 또 따뜻한 한방차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건강 잘 챙기시 바랍니다. OBS 초대석 마칩니다. 고맙습니다.